대표님, 오늘은 숙박업을 해보니 보이기 시작한 것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신다고 해서 이렇게 자리를 했는데, 숙박업을 어떻게 시작했냐보다 해보고 나서 보인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다뤄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호텔을 분양을 받고서도 운영에 관여를 했고 제주집도 둘 수가 없어서 독채 펜션으로 운영을 했단 말이야.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공간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을 하는 것에 대한 눈이 뜨이게 되는 거지. 처음부터 숙박업을 하겠다, 아니면 이거를 가지고 부를 창출을 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건 아닌데 나한테 자꾸 인생에서 이런저런 막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 문제를 어떻게 해? 해결을 해야지.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 호텔도 운영을 하게 됐고, 제주집을 쓸 수가 없어서 생긴 문제들에 대해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걸 이제 빌려주고 하는 기회가 만들어진 거지. 그러면 처음에는 숙박에 대한 투자 이런 기회를 보고 시작하신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하려고 시작을 하시는 거네요. 그렇지, 철저하게 그랬어. 그 전까지 공간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파이프라인의 개념은 순전히 사가지고 그거를 임대를 해서 월세를 받는 개념이었거든. 그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게 소극적인 개념의 공간을 이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거야. 그거와는 달리 여기 같은 경우는 부동산에 생긴 문제를 해결을 하고 이걸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니까 소극적 수익 창출을 떠나서 이제는 공간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단계가 된 거지. 그러면 지금 총 호텔이랑 펜션, 홈익체인지까지 경험을 해보시면서 공간을 보는 눈이 달라지셨을 것 같아요. 그치. 공간이라든가 그런 거에 대해서 원래부터 관심이 많긴 했지만 그거를 어떤 수익을 창출을 하고 막 그런 거에 대한 거를 막 많이 고민을 하거나 연구를 하진 않았어. 근데 막상 문제 해결을 하려고 뛰어들어 보니까 그 안에서 기회가 많이 보이는 거지. 그리고 한번 눈이 떠지기 시작하니까 점점 많은 게 보이기 시작해. 부동산이라는 거는 내가 굉장히 무거운 자산이라고 그랬잖아. 예를 들면 내가 제주집을 그냥 세컨 하우스로만 쓸 때는 돈 먹는 하마야. 사람들이 별장 그러면 부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떻게 생각하면 구입을 할 수 있어. 근데 내가 거기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 돈은 계속 들어가. 고정비로 들어가는 거, 뭐 광열비부터 시작해서 기본적인 전기세라든가 이런저런 거, 관리에 관련하는 것들, 그 다음에 사람이 없으면 집이 상한다고 그랬잖아. 끊임없이 뭔가 돈이 들어가. 내가 세컨 하우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가지고 있기만 할 때는 정말 돈이 많이 들었어. 근데 그거를 바꿔서 내 집을 가지고 나의 문제 해결을 하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는 돈 먹는 하마가 돈 버는 하마야. 그러면 내가 안 쓰는 시간, 내가 일을 하지 않아도 공간이 일을 하게 만든다는 개념이네요. 그렇지. 공간은 그런 게 좋은 것 같아. 결국은 둘 중에 하나야. 공간은 내가 그거를 사용을 함으로써 어떤 이득을 얻든지, 아니면 사용을 하지 않을 땐 그것을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음으로써 이익을 얻든지, 그 극적인 차이를 나는 이해를 하게 된 거지. 제가 알기로는 이 경험을 책으로도 출판을 하셨었고 강의까지 제안을 받으셔서 찍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나누셨던 말씀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한번 해주세요. 제주 집을 독채 펜션으로 운영을 하면서 별장 펜션이라는 용어를 썼어. 왜냐하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거는 정말 달랐거든. 일반적인 펜션은 펜션을 운영하는 사람이 따로, 이 사람들이 와서 묵어가는 공간이 따로란 말이야. 한마디로 완전히 개별적인 거고, 그건 숙박업을 위한 공간이었지. 근데 내 거는 아니잖아. 내 집은 나의 세컨 하우스고 나의 쉼의 공간이었단 말이야. 그 공간에 다른 사람이 와서 내가 체험하는 그 쉼을 같이 체험할 수 있게 하는 게 내 목적이었어. 그리고 실제로 온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했던 그 체험을 하고 가고, 후기 같은 거는 정말 좋게 나왔거든. 왜냐하면 이거는 그냥 숙박업이 아니고 내 집에 오는 사람들을 초대를 해서 오는 것 같은 개념이었고, 내가 실제로 생활하는 공간에 와서 하니까 일단 숙박업 같은 곳은 펜션을 가도 부족한 게 많이 있잖아. 나는 내가 생활하는 집이니까 다 갖춰져 있다고. 다 갖춰져 있지, 편안하지. 그러니까 항상 좋은 평가를 받고 너무 좋아하는 거야. 나도 막 행복해. 내 집에 와서 온 사람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편안하게 지내고 갔다고 얘기를 해주니까 나는 이거 정말 좋다. 나는 이걸로 수익도 창출을 하는데 그것보다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그거가 너무 좋았거든. 그래서 그거를
유지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내 집을 빌려준다는 스트레스가 없지는 않을 거 아니야. 호텔의 정갈하고 깨끗한 느낌을 받으면서도 사람이 사는 공간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있는 거지. 뭐 하나 불편한 거 없이. 나는 그때 호텔의 깨끗한 느낌과 펜션의 아늑함과 편안함 그런 거를 동시에 주겠다라고 마음을 먹고 운영을 했거든. 공간을 수익화하자. 공간을 시스템을 만들어서 내가 노동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돈이 나올 수 있게끔. 그러면은 이 시스템 만드는 게 솔직히 어려워서 다들 숙박으로 하시는 거가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본이 어느 정도 공간이 갖춰져야 시작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시스템화를 어떤 식으로 하시는지에 대한 노하우를 풀어주시면. 한국에는 세컨 하우스라는 개념이 저 멀리 부자들의 리그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거는 충분히 가질 수도 있고 실현이 가능한 거야. 그거를 알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책을 먼저 썼지. 읽은 사람들의 후기는 정말 열광적이었어. 읽어보니까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 거지. 왜냐하면 여기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 수도권에서 집을 하나를 장만을 한다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지만 외곽으로 빠져 지방에서 집을 사거나 그런 거는 할만하거든. 내가 전국을 돌아다녀 봤어. 이런저런 이유로 놀러 가든 아니면 잠깐 살러 가든 무슨 일로 가든 이렇게 가면 좋은 데들이 정말 많아. 근데 너무 싸. 전원주택 같은 거는 제주도 마찬가지고 헐값으로 파는 데들이 많이 있어. 본인들이 산 거보다 반값 이하로 매물로 내놓는 거야. 왜냐하면 전원주택의 인기가 없거든. 전원주택은 불편하고 살기 힘들고 뭐 맨날 뭐 고쳐야 되고 유튜브도 보면은 전원주택 왜 나는 살다가 말았는가 뭐 그런 것만 나와. 전원주택에서 내내 살라는 것도 아니고 어쨌든 다들 수도권이나 대도시에서 직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런 데서 살면서 할 수도 없지. 그렇지만 세컨 하우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주말이 됐든 아니면 휴가 때가 됐든 그럴 때 그냥 갈 수 있는 거야. 그거는 좀 다른 얘기거든. 그리고 가능한 얘기고. 지방에는 농어촌 민박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숙박업 허가를 내줘. 제일 관건은 숙박업 허가를 받느냐 아니냐거든. 그래서 한창 수도권에서 예전에 많은 분들이 공간을 가지고 적극적 임대를 하시는 눈을 뜨신 분들이 에어비앤비를 굉장히 많이 했단 말이야. 에어비앤비를 해서 돌리면 공간을 빌려주는 텀이 짧을수록 단가는 올라가. 연세보다 월세가 단가가 높고 월세보다 주 단위로 빌려주는 게 단가가 높고 이런 식으로 숙박업에서 짧게 빌려주는 거가 공간의 단가는 최대한 높일 수 있단 말이야. 에어비앤비로 많이 했는데 그게 법적으로 숙박업 허가를 갖지 않은 사람들은 더 이상은 에어비앤비를 할 수가 없게 됐어. 그래서 많은 곳들이 에어비앤비를 포기하고 숙박 그쪽을 포기를 하고 있단 말이야. 근데 지방 같은 경우는 많은 곳들이 농어촌 민박 허가 제도라는 걸 가지고 있어서 그거를 받으면 당당하게 숙박업을 할 수가 있어. 나도 그 허가를 받아서 돌렸지. 지금 에어비앤비를 못해서 법적으로 안 되는 것도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기회야. 웬만한 데들은 에어비앤비를 돌릴 수가 없으니까 더 이상 할 수가 없거든. 근데 이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데서는 에어비앤비를 당당하게 돌릴 수가 있어. 나는 나중에는 에어비앤비는 별로 안 하고 네이버 뭐 예약이나 그런 쪽으로만 하다가 이제 거의 안 하고 있는데 그런 거를 할 수 있는 것도 기회고 이게 장점만 있다고는 나도 말을 하지 않고 어려움 당연히 있어. 근데 그런 어려움을 감수를 안 하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하지 말고 살아야지. 내가 생각을 하기에는 어떤 부의 파이프라인을 이제 만들려고 하는 거는 나중에 자동화가 되거든. 그렇지만 처음에 그 파이프라인을 만들기 위해서 땅도 사야 되고 자재도 사야 되고 땅도 파야 되고 그런 노력은 들어. 그게 어떤 때는 쉽게 될 수도 있고 어떨 땐 너무너무 어렵게도 될 수 있어. 그렇지만 어쨌든 된단 말이야. 그게 한번 파이프라인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 그다음부터는 그 안으로 계속 흐르는 거지. 일단은 시작은 그렇게 하면 가능할 것 같아. 시스템을 만드는 것 중에서 대표님이 물론 쉬운 것도 있고 어려운 것도 있다라고 하셨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쉬운 부분이고 이게 생각보다 좀 어려웠었다 나에게는 이런 게 있으세요? 쉬운 건 없었어. 나 같은 경우는 단계가 있었지. 아무것도 없는 호텔을 진짜 처음에 이 호텔을 돌려받을 때 정말 엉망진창이었고 돌려받는 것도 너무 어려웠고 이 호텔을 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는 거가 진짜 너무너무너무 어려웠어. 그거를 하는 거는 진짜 지금 생각해도 와 맨땅에 어떻게 그렇게 헤딩을 할 수 있었냐. 무식했으니까 그냥 막 진짜
무서워해. 뿔처럼 막 들이받으면서 다녔단 말이야. 그렇게 힘들게 이 호텔을 운영 허가를 받고 그다음에 정말 아무것도 없는 방에 이것저것 채워넣고 세팅하고 그렇게 했잖아. 너무 힘든 걸 한번 겪고 나니까 그 다음 것들이 생각보다 상대적으로 나한테는 그렇게 어렵게 느껴지지 않았고, 또 하나는 경험이 쌓이고 있잖아. 내가 뭘 알아. 처음부터 뭐가 필요하고 그런 걸 혼자서 그냥 공부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운영하면서 계속 경험을 얻는 거야. 여기서도 운영하면서 경험 얻고 여기서도 운영하면서 경험 얻고, 호텔하고 펜션의 차이가 어떤지도 나처럼 아는 사람이 있겠어? 둘 다 운영을 누가 해봐.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다음 거 하는 거는 이젠 쉬워지는 거야, 점점. 그리고 펜션 같은 경우도 내가 운영을 하는 건 아니지. 이게 파이프라인화가 된다는 게 일반 펜션하고 또 다른 게 이거야. 펜션을 숙박업으로 해서 여러 그 동이 됐든 여러 그 방이 됐든 하면서 펜션을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얘기 들어보면 거의 몸을 갈아 넣는 수준이야. 그러니까 본인들이 직접 일을 하고, 물론 사람도 쓰긴 하지만 그 현장에서 정말 생업으로 풀타임으로 일을 하시는 분들이니까 그건 얘기가 완전 달라. 그렇지만 나는 내 세컨 하우스를 정말로 사이드 잡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나는 내가 어디에 있든 상관없이 내 펜션이 운영이 될 수 있게 만들었어. 내가 전부터도 나는 디지털 노마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가, 지금도 호텔 같은 경우는 결국은 내가 가서 막 현장에서 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호텔도 마찬가지고 내가 전국 어디에 있든지 전 세계 어디에 있든지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놨다고. 펜션 같은 경우도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지. 그래서 손님이 예약을 하면 나는 그 사람하고 어떻게 해서 필요한 안내를 해주는데, 그 안내도 매뉴얼대로 다 만들어서 나는 그거대로 쭉쭉 보내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사람이 와서 묵고 가면 정해진 클리닝 팀이 와서 청소를 하고, 그러면 그거는 끝이 나지. 이거 완전히 자동화가 돼서 돌아가는 거야. 그러면 나는 당연히 사람들이 처음 왔을 때 처음 안내하고 그런 걸 내가 하니까 그 정도는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그리고 내가 딴 데서도 하는 거니까. 근데 홈 익스체인지를 할 때는 나는 그걸 지금 한 발 더 나아가서, 그 전에는 사람이 오면 일일이 다 했었는데 홈 익스체인지가 더 손이 많이 가긴 해. 왜냐하면 개인적인 인터랙션이 더 많긴 해. 근데 그거 말고 내가 안내를 해준다든가 그런 거는 아예 내가 처음에 왔을 때 필요한 안내, 퇴실하기 전에 필요한 안내를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거기다가 쫙쫙 올려놨어. 그리고 사람이 오면 그 홈페이지 링크만 쫙쫙쫙쫙 보내줘. 그거 읽어라. 나는 점점 내 손이 가는 거를 적게 만드는 거야. 그게 자동화거든. 안 그래도 최근 해외 이렇게 홈익스체인지 다니시면서 또 거기서도 이건 또 해볼만 하겠다 이런 거를 말씀을 또 저한테 해주셨던 적이 있으세요? 그렇지. 이번에 태국이나 발리 갔을 때도 보니까 정말 외국 사람들이 많이 있어. 거기 같은 경우는 세컨 하우스가 됐든 메인 집이 됐든 서양 사람들이 정말 많이 와서 살고 있더라고. 그 사람들이 에어비앤비로 그 본인의 집을 엄청 돌리고 있더라고. 근데 가만 보니까 산 것도 아니야. 본인이 아예 소유를 하고 있는 집도 있지만 임대를 하고 있는 집도 되게 많아. 임대를 해서 그 집을 다시 에어비앤비로 돌리는 거야. 단가는 기간이 짧아질수록 올라간다고. 1년이 됐든 그렇게 해서 긴 기간을 임대를 해서 싸게 빌려놓고 그거를 비싼 단가인 에어비앤비로 돌리는 거야. 그러면서 수익을 창출을 하는 거야. 그렇게 하고 또 자기가 가서 있고 싶을 때는 있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말한 별장 펜션하고 비슷한 컨셉을 이미 그렇게 하고 있는 거고, 그거를 국제적으로 하고 있는 거지. 근데 그거에 또 눈을 뜬 한국 분들이 계셔. 보니까 한국 분들도, 그분들은 정말로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더라고. 나처럼 이렇게 하는 김에 사이드로 이렇게 아니고 정말 그거에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것 같더라고. 어쨌든 와서 발리가 됐든 태국이 됐든 그런 데서, 발리가 특히 좀 많이 있던데, 집을 빌려서 그거를 본인들이 잘 꾸며놓고 올려서 사람들을 받는 거야. 그것도 또 되게 다양해. 정말로 여행자를 위해서 빌려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단기 임대로 해가지고 빌려주는 경우들도 있고, 되게 다양한 방법으로 돌리는 거야. 한국도 또 그게 가능해. 게다가 요즘은 한국이 너무 인기가 많이 올라가고 있고 해서 여행 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한국어를 잠깐 배우러 온다든가 이런저런 식으로 오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기회가 너무 많아. 그런 공간을 이용을 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고, 내가 계속 얘기하는 것처럼 감각 있게 공간을 잘 만들어 놓으면 경쟁력이 올라간단 말이야. 결국은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진 보고서는 오니까. 내가 한 10년, 20년만 젊었으면 진짜 공간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나는 원래 안 해본 거 해보고 새로운 거 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 그러니까 하겠다고 그랬을지도 모르는데 이제는 그건 아니지. 근데 이런 공간을 이용을 해서 만들 수 있는 파이프라인들이 기회가 꽤 있다는 거를 알려주고 싶어. AI 시대잖아요. AI 시대에 숙박업이라는 것만큼은 대체가 또 불가능하다는 거라고 또 전망을 보시던데. 맞아. 요즘 AI 시대고 그래서 너무 힘들고 이 AI 시대가 오니까 사람들이 위기감을 느끼고 그러거든. 근데 나는 항상 언제든지 위기감을 안 느끼던 시대는 없었다고 나는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언제든지 기회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AI 시대가 와도 공간만은 대체를 할 수가 없어. 인간은 어쨌든 어떤 공간에 있단 말이야. 그 공간이 어디가 되든 하여간 어떤 공간에 항상 있어야 돼. 그 공간에 없는 순간은 단 0.1초도 없어. 그러면 그 인간이 있는 공간을 AI는 대체를 해줄 수가 없어. 그래서 이 공간이야말로 오히려 AI 시대에 우리가 관심을 더 가질 만한 분야가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런 시스템화를 만들기에는 AI의 기술이 이 숙박업에 엄청난 시너지를 줄 수 있겠다. AI뿐만이 아니고 요즘의 테크놀로지가 나는 숙박업을 시작을 하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어. 너무 편해. 그것도 기회의 하나라고 얘기를 해주고 싶어. 옛날에 숙박업을 하려면 무조건 주인장이 있어야지 됐단 말이야. 아니면은 고용을 해가지고 그러는데 우리가 지금 말하는 사이드 잡으로 하는 이런 공간을 이용한 수익은 누구를 고용을 해. 그럼 배보다 배꼽이 더 커. 우리들이 움직여야지 되는데 세상이 너무 좋아져서 모든 거 다 인터넷, SNS 그냥 할 수 있단 말이야. AI까지도 갈 필요도 없어. 요즘에 우리가 갖고 있는 요 테크놀로지만으로도 너무 편안하게 할 수 있어. 내가 하면서 진짜 되게 감사하게 생각했어. 옛날 같으면 내가 이게 어디서 가능하냐. 근데 요즘이니까 이게 가능하구나. 그거를 되게 실감하면서 일을 했던 것 같아. 마지막으로 요즘 경기가 어렵잖아요. 인생이 답답한 분들이 좀 많으신데 숙박업이라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제안을 해주시니까 응원차 한 말씀 해주신다면? 우리 사회를 내가 봤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똑같은 곳만 보고 똑같은 별만 봐. 그 별을 바라보면 모든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가고 있단 말이야.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문제점이 아닌가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보는데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똑같은 것을 볼 필요가 없어. 그리고 보아서도 안 되고 볼 수도 없어. 근데 자꾸 강요한단 말이야. 사회가 똑같은 것을 보도록.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되는 거야. 시야를 정말 넓게 보고서 보잖아. 그러면 정말 갈 수 있는 길이 다양하고 그 길을 봐야지만 돼. 근데 지금은 그 길을 못 보게 해. 사회 자체가.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노력을 해야 돼. 내가 다른 길은 없나? 이게 지금 내가 가고 있는 길이 다른 사람과 똑같은 경쟁 하에서 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지 않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적성 내지는 재능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누구는 여기에서 기회를 볼 수 있고 누구는 저기에서 기회를 볼 수가 있어. 얘기해주고 싶은 건 남이 가진 기회를 보고 부러워하지 말라. 그건 그 사람의 기회야. 그리고 내 기회는 와. 반드시. 근데 그 기회를 가지려고 그러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릇을 만들어놔야 되고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 누군가는 콘텐츠에서 기회를 보고 누군가는 해외에서 기회를 보고 누군가는 작은 가게에서 기회를 볼 수도 있어. 나 같은 경우는 어쩌다 보니까 자꾸 공간에서 기회가 보이는 거야. 중요한 건 조급하게 대박을 바라지 않는 거야. 그리고 내 기회가 아닌 거를 억지로 잡으려고 할 필요도 없어. 남이 잡은 기회를 부러워하거나 질투를 해서는 안 돼. 그 사람이 잡은 기회는 축하해주면 돼. 그게 오히려 내 기회와 복을 부르는 길이야. 우리가 지금 해야지 되는 거는 기회가 눈에 보였을 때 잡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고 기회는 생각보다 여기저기 다양하게 숨겨져 있어. 그리고 그거를 찾을 수 있는 건 보고에 맞는 눈을 가진 그 사람이야. 나하고는 달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최소한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게 눈 크게 뜨고 계속 노력하는 것.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 자, 오늘의 체크인은 여기까지. 다음번에 또 만나요.